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용식입니다. 네, 앞에 국제 정세의 흐름 좀 명확히 이제 디파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게 들었고요. 정말 역사 선생님처럼 그런 말씀까지 좀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정말 이 외교 안보적인 능력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미중 패권 전쟁에서도 이 외교 안보적인 역량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나라 참 이렇게 막 달라지는 환경에 맞게 막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해야죠. 명분과 실리를 너무 교과서적인 너무 교과서적이지만 정답입니다. 명분과 실리를 추구해야 된다. 네.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고민이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족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나 출세를 더 지향할 것인가, 회사에서 커리어냐 가족이냐. 네네.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둘 중에 영어로 어디세요? false dichotomy라고 그럽니다.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네요. 정답은 가족 생활에서도 가치죠. 행복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를 또 포기한다? 이걸 포기한다고 이게 성공하는 게 보장되지 않아요. 목표는 둘 다 잘한답니다. 왜 이렇게 멋있죠? 네? 진짜 제가 해야 될 말인데. 네. 명분과 다음엔 실리를, 제가 할래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명분과 실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분을 추구하다 보면 실리가 따라오고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게 한국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한국을 이토록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죠? 명분과 실리가. 한국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장점, 대한민국의 장점. 뭐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한다든가. 그렇죠. 열심히 살아가는 그 국민성이나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경제력으로는 러시아보다 1등 더 높은 10위입니다. 러시아보다도 더 강한 경제 강국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인권,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죠. BTS.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갑자기 이렇게 진중하게 말씀하시다 BTS 이러니까 너무 가장 글로벌화가 된 나라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글로벌한 추세를 놓치지 않고 잘 따라왔고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있다.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계속 이렇게 조립만 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 글로벌 이 체제의 추세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추세를 과거에 성공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명분도 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추세가 그 판의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한다는데 비판할 수 있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그 반대편에 서 있거든요. 자꾸 19세기, 20세기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뭐 주권의 근원을 거기서 찾고 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서 이건 정당방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 무역 시장, 그다음에 글로벌 재정에서 한국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제일 중심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물론 러시아가 보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국이고 한국의 10대 수출 파트너고 또 북핵과 한반도 평화 체제에 있어서는 발언권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데 한국 정부가 참여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측에서도 보복을 할 수가 있고 또 러시아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피해는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러시아를 따라가는 것이 한국의 전체 이익에 더 유리한가? 이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러시아 대 세계 모든 다른 나라의 싸움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들, 미국과 서구 유럽, 동구 유럽의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노르트스트림 2 천연가스관 사업의 시작을 잠시 멈췄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에너지 수요의 4분의 1이 천연가스고 그 천연가스의 절반을 러시아에 수입하는데도 독일은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경제 제재에 일찍부터 동참을 했고 이 스위프트 결제 동참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런데 한국이 동참을 안 한다? 그렇다면 그 경제 대국으로서의 한국의 어떤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행동이고 이익도 실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러시아를 따라가서 과연 한국 경제가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있는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문화, 반도체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러시아는 산업화에 실패한 국가입니다. 냉전 끝난 다음에. 첨단 기술로 산업 그 개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에너지 수출로만 이제까지 푸틴이 버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한국 경제의 미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더 빨리 일본과 서구 유럽과 마찬가지로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입장을 발표해야 됐는데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하는 것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쉽게 함락되지 않고 계속 항전을 하고 있고 또다시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한다는 그런 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러시아 경제가 지금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9.5% 20%로 올렸지 않습니까? 루블화의 가치가 30% 하락하고 하루아침에. 그러고 나서 한국이 이제 스위프트 결제를 포함한 그 수출 통제에도 전략물자 수출 차단에도 동참하겠다 얘기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미국 띵크탱크 한반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실망했다. 한국은 기회주의적이다. 어떻게 한국 전쟁에서 도움을 받아서 민주화에 성공하고 산업화에 성공한 글로벌 파워 한국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 이거는 글로벌 파워답지 않다. 동맹국가답지 않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어요. 벌써 했습니다. 인상이 찍힌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제 공신력을 잃게 된다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결국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미국으로부터의 일본,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 같은 것들은 당장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위 대상국이에요. 그러나 전체 수출에서 2%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가 안 돼요, 러시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이제 수출 품목들을 좀 봤는데 1위가 자동차고요.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 제품 뭐 이런 것들인데 수입 품목은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예요. 상위 품목들이. 결국 이제 이런 러시아로부터 경제 제재가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로부터 그런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대체제를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물가 상승이 또 얘기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걱정들이 물론 있어요. 저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고려를 하는데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교 안보적인 면에서 이런 글로벌한 트렌드에 오히려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먼저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반대되는 이런 글로벌한 어떤 동맹 관계에 더 먼저 끼어들어서 우선순위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로 좀 가볼게요. 물론 이 영상이 어느 시점에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대선 후보의 이런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또 대북 정책, 또 대북과도 연관이 될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누가 좋다 안 오다 이걸 떠나서 우리 미래의 리더는 어떠해야 된다. 미래의 리더, 그러니까 되실 분에게 이런 외교안보 전략, 정책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이런 것을 꼭 반영해서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프레임이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대선 후보 간의 외교안보관을 그 심사할 때 한쪽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접근을 하고 한쪽은 실력이라든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억지력을 구사해야 된다.
이것도 네. 잘못된 이분법적인 그 프레임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네. 실리냐 명분이냐 이것이 네.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너무 그렇구나. 예, 외교냐 국방이냐 네. 대화와 협상 아니면은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억지력이냐 네.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인 거죠. 그러네요. 그렇네요. 예. 잘못된 이분법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력이 바탕이 돼야지 우리 대화 협상으로 문제 해결을 하자 그래 상대방이 그 국방으로 한판 겨루는 것보다는 이쪽이 우리한테도 유리하겠구나. 네. 저쪽으로 가면 우리가 너무 위험하다. 이래서 오히려 외교적 국법의 그 성공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력만 사용한다면 오늘날의 푸틴의 러시아 같은 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군사력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이득을 받습니까? 오히려 손해를 받습니까? 러시아는 이번 사태로 그토록 갈망했던 유럽의 일부가 되는 것은 적어도 푸틴 대통령이 권좌있고 살아있는 동안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게 국가이익의 실현입니까? 국방력을 현명하게 행사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한국도 뭐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는데 만약에 선을 넘게 돼서 한반도가 그 전쟁에 휩싸인다면은 그것은 정말 책임 있는 안보 정책, 현명한 안보 정책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둘 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면을 그 인정을 해야지. 아 저쪽은 너무 위험하다, 전쟁광이다. 이쪽은 그냥 굽신거리는 외교만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네. 군 통수권자는 적어도 군 통수권자는 모든 옵션이 다 가능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은 all options must be on the table. 모든 옵션을 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상대방한테 우리는 50가지 선택 중에서 20개만 하겠다 미리 알려준다면 네. 그건 전략적으로 자충수인 것이죠. 비근한 예로 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네. 미국의 핵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무슨 핵 전략을 했냐면은 대량 살상 전략을 추진했거든요. 뭐냐면은 미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핵무기에서 우위에 있으니까 국지전이든 대규모 전쟁이든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경고만동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 사용해서 제2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다음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아니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고 세계 최강 핵무기를 가진 미국 군을 통수하는 최고 결정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옵션이 핵전쟁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냐. 그 중간 단계를 생각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9.11 테러 공격을 받고 나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선제 타격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미국 국내 그리고 세계에서 들끓었어요. 전쟁광이다. 그때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가 어떻게 대통령을 변호했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모든 옵션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지 네.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이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함부로 하느냐. 네. 그러면 억지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적 접근도 필요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서 모든 옵션을 대한민국이 생존을 위해서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외교관들도 말빨이 서는 것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이런 무기는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은 상대방이 군사적인 위협과 압박을 가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둘이 같이 갈 때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 듣다가 정말 많은 것들을 사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강하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혹시 정치적 꿈은 없으신가요? 저는
없으시고요.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옵션스를 좀 두셔야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우선순위를 또 둬야 되는 것이죠.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을 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우리는 단계적으로 보복 응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의 VB와 군사은행을 먼저 제재를 가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엘리트와 부유층 가족에 대한 그 여행 금지, 그다음에 자산 동결을 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니까 이런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단계로 갔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미리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따라서 택하면 되는 것이죠. 저도 한 번은 그 외교부 자문회의를 갔었는데 외교부 공간을 갔었는데 제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멋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시켜주면 뭐 시켜주면 하시겠다. 네, 말씀 들으셨죠? 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누가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후보들이 너무 닫혀 있는 생각, 그렇게만 가야 된다라는 그 하나의 방향성을 이미 정해놨어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유연하게 여러 옵션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맞게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냐 문제다. 평화냐 네. 이건 단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요격 미사일을 더 개발해야 된다. 이거랑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이제 선제 타격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큰 패키지에서 그렇죠. 포함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요격 미사일로 북한 미사일이 전개될 때 그렇지만 발사되기 전에 북한 지역 내에서 무력화시키는 게 가장 안전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미사일 방어 체제는 미사일이 발사된 다음에 그걸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중층적인 국가 방어 체계를 추진한다는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요격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뭐 선제 타격과 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그냥 어느 쪽을 얘기하는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네. 근데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정쟁화가 되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이 적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정말 엄청난 정쟁 속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이 메시지가 이 정쟁을 한마디로 그냥 딱 잠재우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